새벽 5시, 박도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눈을 떴다. 65세의 나이에도 그의 몸은 40년간 쌓아온 농부의 리듬을 잊지 않았다. 침대 옆에서 희끗희끗한 털을 가진 검은 삽살개 흑풍이 꼬리를 살랑거리며 주인의 기상을 반겼다.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나, 흑풍아. 도연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농장은 그가 평생 일해온 회사를 떠난 후 마련한 작은 천국이었다. 3,000평 남짓한 땅에 배추, 무, 상추를 심고 작은 비닐하우스에서는 토마토와 오이를 키우고 있었다. 은퇴 후 3년 도연은 이곳에서의 삶에 만족했다. 서울에서 30년간 중견 건설회사의 현장 감독으로 일하며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흙을 만지고 식물을 기르는 단순한 일상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무엇보다 아내 최은주와 함께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이 소중했다. 여보, 아침 드세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은주의 목소리에 도연은 세수를 마치고 식탁으로 향했다. 갓 지은 쌀밥과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상. 40년을 함께한 아내의 손맛은 여전히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오늘은 뭘 할 계획이에요? 토마토 지주대를 좀 다시 세워야겠어. 어제 바람이 세게 불어서 몇 개가 기울어졌거든. 도연은 찬찬히 밥을 먹으며 하루 계획을 세웠다. 오전에는 비닐하우스 정리, 오후에는 밭 김매기, 저녁에는 은주와 함께 마을 뒷산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연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흑풍과 함께 농장으로 나섰다. 개는 주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이따금 나비를 쫓아 뛰어다니기도 했다. 그런 흑풍을 보며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너도 여기서 행복하구나. 비닐하우스 안에서 토마토 모종을 살피던 도연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들, 튼튼하게 자라는 오이, 푸르른 상추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하지만 그날 오후 밭에서 일하던 도연은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을 느꼈다. 호미를 든 손에 힘이 빠지고 시야가 흐려졌다. 평소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했지만 최근 몸에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었다. 괜찮을 거야. 도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늘진 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흑풍은 주인의 이상함을 눈치채고는 곁에 바짝 다가와 앉았다. 개의 따뜻한 체온이 도연의 불안을 달래주었다. 저녁 무렵 은주가 저녁 준비를 위해 부르자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며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 않은 척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도연은 흑풍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평온했던 일상 속에서 느끼기 시작한 낯선 불안감. 그것이 곧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꿀 시작점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연은 며칠 전부터 은주와 함께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손님 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두 자녀 지훈과 소라가 가족들과 함께 내려올 예정이었다. 아버지, 올해도 직접 기른 채소들로 차례상 차리시는 거죠? 첫째 아들 지훈 38이 전화를 통해 물었다.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그는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의 농사일을 늘 관심 있게 지켜봤다. 그럼 우리 배추로 김치도 담그고 토마토랑 오이도 한가득 따놨어. 너희 올 때 가져가라고. 도연의 목소리에는 자식들을 만날 기대감이 가득했다. 은퇴 후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가 바로 명절과 연휴에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었다. 둘째 딸 소라 35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평소 아버지를 각별히 챙기는 그녀는 도연의 건강을 늘 걱정했다. 아버지, 요즘 몸은 어떠세요?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고요? 걱정 마라. 여기서 농사일하면서 몸도 튼튼해졌어. 흑풍이랑 매일 산책도 하고 있고. 도연은 최근 느꼈던 어지러움은 언급하지 않았다. 자식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마음이었다. 명절 당일, 이른 아침부터 지훈과 소라 가족이 차례로 도착했다. 오랜만에 만난 할아버지를 반기는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가 작은 농가를 가득 메웠다. 할아버지, 흑풍이다.
6살 막내 손녀 예은이가 흑풍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걔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아이의 볼을 핥았다. 1년 만에 만나는 아이들을 흑풍도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기르신 채소들이 정말 싱싱하네요. 지훈의 아내 미경이 부엌에서 차례상을 준비하며 감탄했다. 도연이 정성스럽게 기른 배추, 무, 당근들이 제사상의 주요 재료가 되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도연은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건강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 자식들이 모두 잘 자라줌에, 그리고 은주와 함께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음에 진심으로 고마웠다. 아버지, 이번에 농장 구경 좀 시켜주세요. 식사 후 지훈이 제안했다. 일행은 모두 농장으로 나섰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토마토를 따고 흑풍과 함께 뛰어다녔다. 정말 여기서 사시는 게 좋으세요? 소라가 아버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부모님이 나이 들어 농촌에서 혼자 지내시는 것이 걱정이었다. 응, 여기가 천국이야. 매일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걸 보니까 마음이 평온해져. 무엇보다 너희 어머니랑 둘이서 여유롭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아. 도연은 진심으로 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시 한번 가벼운 어지러움이 찾아왔다. 그는 모르게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예민한 소라가 즉시 눈치챘다. 아, 햇볕이 좀 강해서 그래. 괜찮아. 도연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내렸다. 저녁이 되어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손자, 손녀들이 하루 종일 농장에서 뛰어놀며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지우는 회사 이야기를, 소라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었다. 흑풍아, 너도 가족이야. 도연은 식탁 옆에 얌전히 앉아있는 개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 모든 평화로운 순간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잠든 후 도연과 은주는 마루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한 대화를 나눴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 나도 그래.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도연은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피로감과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는 이 행복한 시간들을 더 오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자식들이 서울로 돌아간 후 농장은 다시 고요함 속에 잠겼다. 도연에게는 오직 아내 은주와 흑풍만이 남았다. 그 중에서도 흑풍은 그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다. 흑풍은 3년 전 도연이 이곳으로 이주했을 때부터 함께했다. 당시 새끼였던 삽살개는 이제 어엿한 성견이 되어 농장의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 검은 털에 하얀 반점이 가슴 부분에 있는 것이 특징이었고 특히 영리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흑풍아, 오늘도 함께 가자. 매일 아침 6시 도연이 작업복을 입으면 흑풍은 벌써 현관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다. 걔는 주인의 일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비닐하우스에서 일할 때 흑풍은 입구 근처에 엎드려 주인을 지켜봤다. 가끔 나비나 벌이 날아오면 쫓아가기도 했지만 항상 도연의 시야 안에 머물렀다. 밭에서 김을 맬 때는 이랑 사이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동행했다. 너 참 똑똑하구나. 도연이 흑풍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걔는 주인이 힘들어할 때를 정확히 알아챘다. 도연이 허리를 펴고 한숨을 쉴 때면 어김없이 다가와 다리에 몸을 비비며 위로를 건넸다. 특히 최근 도연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흑풍이 먼저 눈치챈 것 같았다. 평소보다 더 자주 주인의 곁을 맴돌았고 밤에도 침실 문 앞에서 자는 일이 잦아졌다. 여보, 흑풍이가 요즘 이상해요. 자꾸 당신만 따라다니고 밤에도 문 앞에서 자고. 은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걔들은 원래 그런 거야. 주인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는 거지. 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만 사실 그도 흑풍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깨의 예민한 감각이 자신의 몸 상태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이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을 일으켜 주저앉았다. 순간 시야가 흐려지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때 흑풍이 재빨리 달려와 주인의 얼굴을 핥으며 걱정스럽게 울었다. 괜찮다, 괜찮아. 도연은 개를 달래며 천천히 일어났다.
흑풍은 주인의 팔을 살짝 물고 집 쪽으로 끌어당기려 했다. 마치 더 이상 일하지 말라는 듯이. 알겠다. 오늘은 그만하자. 도연은 흑풍의 뜻을 따라 작업을 멈추고 집으로 향했다. 걔는 주인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수시로 뒤를 돌아봤다. 저녁 식사 시간, 흑풍은 평소와 달리 자신의 밥그릇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도연의 발밑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흑풍아, 밥 먹어야지. 은주가 걔의 밥그릇을 가져다 줬지만 흑풍은 주인을 계속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날 밤 도연이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였다. 흑풍이 갑자기 낑낑거리며 침실 문을 긁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행동이었다. 왜 그러니? 도연이 문을 열자 흑풍은 주인의 손을 살짝 물고 거실로 끌어당겼다. 거실 소파 앞에서 멈춘 개는 주인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앉았다. 뭘 하자는 거야? 도연이 소파에 앉자 흑풍은 주인의 다리에 턱을 올리고 조용히 누웠다. 평소보다 더 애착을 보이는 행동이었다. 너도 나이 들어가는 게 불안하구나. 도연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사실은 흑풍이 주인의 상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도 느끼고 있었다. 새벽 2시경, 도연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깼다. 숨이 가빠오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 순간 흑풍이 벌떡 일어나 주인에게 다가왔다. 개는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듯 불안하게 주인 주위를 맴돌았다. 괜찮다, 흑풍아. 도연은 가슴을 누르며 개를 달랬지만 통증은 계속되었다. 흑풍은 주인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듯 낑낑거리며 침실 문 쪽을 바라봤다. 결국 도연은 은주를 깨워야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가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곁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흑풍의 눈빛이 유독 서글퍼 보였다. 걔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랑하는 주인에게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새벽의 가슴 통증 이후 도연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은주의 강권으로 병원을 찾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었고 의사는 즉시 입원을 권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으셨어요? 병원으로 달려온 지훈과 소라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에 당황했다. 평소 건강해 보였던 아버지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괜찮다, 괜찮아질 거야. 도연은 자식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많이 야위어 있었다. 몇 차례의 검사 결과 관상동맥의 상태가 심각했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흑풍은 주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현관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다. 은주가 병원에 머물며 간병을 하는 동안 걔는 홀로 농장을 지켰다. 지훈이 하루 걸러와서 밥을 주고 산책을 시켜줬지만 흑풍의 눈빛은 점점 침울해져 갔다. 흑풍아, 아버지 곧 돌아오신다. 지훈이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지만 흑풍은 여전히 현관 쪽을 바라보며 주인을 기다렸다. 밤마다 도연의 침실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했다. 한 달간의 입원 치료 끝에 도연은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에 대해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 조심해서 지내셔야 해요. 농사일은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당부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흑풍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다. 퇴원 당일 집으로 돌아온 도연을 본 흑풍은 그동안의 그리움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주인 주위를 뛰어다녔다. 하지만 곧 주인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흑풍아, 미안하다. 오랫동안 걱정시켰구나. 도연은 개를 끌어안으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흑풍은 주인의 품에서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다. 수술 후 몇 달간은 평화로웠다. 도연은 무리한 농사일 대신 가벼운 산책과 독서로 시간을 보냈다. 흑풍은 여전히 주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예전보다 조심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어느 가을 저녁 도연이 흑풍과 함께 뒷산을 산책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두 번째 심근경색이었다. 이번에는 더욱 치명적이었다.
여보, 여보. 은주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119가 출동했다. 흑풍은 의료진이 주인을 들것에 옮기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개의 울음소리가 가을 하늘에 길게 메아리쳤다. 응급실에서의 사투는 길었다. 가족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의료진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희망은 줄어들었다. 새벽 3시 47분, 박도연은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소라가 오열했고 지우는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떨궜다. 은주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장례는 마을 선산에서 치르기로 했다. 도연이 평소 이 마을 흙에 묻히고 싶다고 말했던 유언 때문이었다. 3일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과 옛 직장 동료들이 많이 참석했다. 장례 행렬이 집을 떠날 때 흑풍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라도 하는 듯 조용히 뒤를 따랐다. 평소 활발하던 개는 그날 하루 종일 꼬리를 내리고 걸었다. 선산 언덕에 마련된 묘지의 관이 내려질 때 흑풍은 갑자기 구슬픈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다. 흙을 덮는 의식이 끝난 후에도 흑풍은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다. 가족들이 아무리 불러도 꿈쩍하지 않았다. 흑풍아, 집에 가자. 은주가 개의 목에 손을 얹었지만 흑풍은 무덤 앞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가족들은 개를 그대로 두고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부터 흑풍의 기이한 행동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지만 해가 지면 어김없이 무덤으로 향했다. 그리고 새벽까지 주인의 곁을 지켰다. 개도 그리움을 아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흑풍의 행동을 보며 안쓰러워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행동을 막지 않았다. 주인에 대한 개의 마지막 충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도연이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흑풍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 단순히 무덤 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덤 가장자리를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었다. 도연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새벽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음에 잠을 깼다. 선산 쪽에서 들려오는 긁는 소리와 흙이 파헤쳐지는 소리였다. 해가 뜨자 몇몇 마을 주민들이 확인하러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흑풍이 도연의 무덤 가장자리를 집요하게 파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 저 개가 뭐라는 거야? 아마 주인이 그리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단순히 개가 주인을 그리워하는 행동이라고 여겼다. 종종 개들이 죽은 주인을 찾아 무덤을 파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흑풍의 행동은 일반적인 그리움과는 달랐다. 개는 마치 특정한 목적이 있는 듯 무덤의 특정 지점만을 집중적으로 파고 있었다. 발톱이 부러져 피가 날 때까지도 멈추지 않았다. 흑풍아, 그만해. 마을 이장이 개를 말렸지만 흑풍은 으르렁거리며 파는 일을 계속했다. 평소 온순했던 개가 사람이 다가오면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식을 들은 은주가 급히 선산으로 향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흑풍마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그녀는 당황했다. 흑풍아, 왜 이래? 집에 가자. 은주가 다정하게 불렀지만 흑풍은 여전히 땅을 파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개의 앞발은 이미 진흙투성이었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연락을 받고 달려온 지훈이 상황을 파악하고 놀랐다. 아버지의 무덤 주변이 흑풍이 판 구멍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개가 파는 곳이 무작정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저 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부터 계속 저러고 있어요. 마을 이장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다. 일단 집으로 데려가야겠어요. 지훈이 흑풍을 붙잡으려 하자 개는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다. 평소 순종적이던 흑풍이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하는 모습에 지훈도 당황했다. 뭔가 이상해요, 어머니. 그날 오후 소라도 현장에 도착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그녀는 평소 동물의 행동에 관심이 많았다. 흑풍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 소라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오빠, 저 개가 파는 곳을 보세요. 아무렇게나 파는 게 아니라 특정 지점만 집중적으로 파고 있어요. 소라의 지적에 지훈도 자세히 살펴봤다. 정말로 흑풍이 파는 곳은
무덤 가장자리 중에서도 특정한 지점이었다. 마치 그 자리에 뭔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아는 듯한 행동이었다. 설마 아버지가 뭔가를 묻어놓으셨을까요? 소라의 추측에 은주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하지만 흑풍의 행동은 계속되었다. 밤이 되어도 비가 와도 걔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파는 일을 계속했다. 마을 사람들이 밥을 가져다 줘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나흘째 되던 날 흑풍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계속된 굴착으로 앞발이 부어올랐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 몸이 야위어 갔다. 하지만 걔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이러다 흑풍이가 죽겠어요. 소라가 걱정스러워했다. 수의사를 불러볼까도 생각했지만 흑풍이 사람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번 파보는 게 어때요? 결국 소라가 제안했다. 뭘 파요? 흑풍이가 파는 그 자리요. 뭔가 있으니까 저러는 것 같아요. 지우는 망설였다. 아버지의 무덤을 건드린다는 것이 불경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흑풍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정말 이상해요. 보통 개들이 주인을 그리워해서 무덤을 판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집착하지는 않거든요. 소라는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봤지만 흑풍처럼 특정 지점을 집중적으로 파는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닷새째 되던 날 새벽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흑풍이 파던 구멍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어머니, 이리 와보세요. 소라의 다급한 외침에 은주와 지훈이 달려왔다. 흑풍이 판 구멍 속에서 녹슨 철제 모서리가 보였다. 이게 뭐죠? 모르겠어요. 뭔가 상자 같은데. 흑풍은 그 순간 처음으로 파는 것을 멈추고 가족들을 바라봤다. 걔의 눈빛에는 이제 알겠냐는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정말 뭔가 묻혀 있었네요. 소라의 말에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왜 이런 것을 땅에 묻어놓았을까? 그리고 흑풍은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 파봐야겠어요. 결국 지훈이 결심했다. 흑풍의 집요한 굴착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실해진 이상 그 정체를 확인해야 했다. 그날 저녁 호미와 삽을 가져온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흑풍이 파던 자리를 더 깊이 팠다. 걔는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그들의 작업을 지켜봤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왔다는 듯이. 철제 상자의 모서리가 드러난 순간부터 소라의 마음은 불안해졌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왜 이런 것을 땅에 묻어두었을까? 그리고 흑풍은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 오빠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소라는 철제 상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상자는 꽤 오래된 것 같았고 녹이 슬어 있었지만 단단해 보였다. 일단 완전히 꺼내봅시다. 지훈이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상자 주변의 흙을 제거했다. 은주는 한쪽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자 정신이 혼란스러웠다. 흑풍은 가족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며칠간 계속된 굴착으로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마치 이제야 내 할 일을 다 했다는 듯한 안도의 표정이었다. 꽤 무거워요. 1시간여의 작업 끝에 상자를 완전히 꺼낸 지훈이 말했다. 가로 40cm, 세로 30cm 정도 되는 철제 상자였다. 겉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오랜 세월로 인해 녹이 슬어 쉽게 부러질 것 같았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걸 묻어두셨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은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말했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다. 특히 남자들은 가족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혼자 감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일단 집으로 가져가서 열어볼까요? 지훈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 상자를 집으로 옮기자 흑풍도 따라왔다. 며칠 만에 무덤을 떠나는 것이었다. 집안 거실에서 상자를 놓고 가족들은 둘러앉았다. 녹슨 자물쇠는 펜치로 쉽게 부러뜨릴 수 있었다. 정말 열어봐도 될까요?
소라가 마지막으로 망설였다. 아버지의 사적인 물건일 수도 있었고 그것을 함부로 들춰보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흑풍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은주가 결심한 듯 말했다. 그녀도 남편이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 지훈이 상자 뚜껑을 천천히 열었다.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숨을 멈췄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 봉투와 낡은 통장,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가장 위에 놓인 봉투에는 밀림조합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밀림조합? 이게 뭐죠? 소라가 봉투를 집어들며 물었다.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다. 아버지가 조합 활동을 하셨나? 지훈도 고개를 갸웃했다. 아버지는 평생 회사 일에만 전념했고 별다른 조합 활동을 한 기억이 없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통장을 꺼내 열어봤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예요? 통장에는 상당한 금액의 입출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도 상당히 정기적으로 큰 돈이 들어오고 나간 기록이었다. 어머니, 보여주세요. 지훈이 통장을 받아 확인했다. 10년 전부터 시작된 입금 내역들이었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았다. 매달 수백만 원씩 들어오다가 간헐적으로 큰 돈이 빠져나가는 패턴이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죠?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의 회사 급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금액이었다. 혹시 아버지가 부업을 하셨던 건 아닐까요? 지훈이 추측해봤지만 그것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흑풍은 상자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걔는 가족들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이제 진실을 알아가는구나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소라가 밀림조합이라고 적힌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계약서와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문서들을 읽어보는 소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오빠, 이거 이상해요. 뭐가요? 이 계약서들. 땅 거래랑 관련된 것 같은데 뭔가 수상해요. 소라가 문서를 지훈에게 건넸다. 지훈도 문서를 읽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정말 아버지와 관련된 거예요? 문서 곳곳에 아버지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토지 거래와는 다른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들이었다. 어머니, 정말 모르세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 은주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서 몇 가지 의문스러웠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가끔 늦은 밤에 걸려오던 전화들, 주말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시던 날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후 이 농장을 마련할 수 있었던 자금이. 설마.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혹시 자신들이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남편의 다른 면이 있었던 건 아닐까? 흑풍이 갑자기 일어나서 상자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남은 서류들을 코로 냄새를 맡더니 다시 조용히 앉았다. 그의 행동이 마치 아직 더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소라는 불안한 직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이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평생에 걸친 비밀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비밀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상자에서 밀림조합 서류와 의문의 통장을 발견한 후 가족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라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 바닥에 남은 문서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이것도 계약서네요. 첫 번째 문서는 강원도 산간 지역의 토지 매매 계약서였다. 매도일란에는 낯선 이름이, 매수일란에는 아버지 박도연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강원도에 땅을 사셨어요? 지훈이 의아해했다. 아버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두 번째 문서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목재 운반 허가증이라고 적힌 공문서였는데 발급기관이 정식 관청이 아닌 사설업체명으로 되어 있었다. 이상해요. 이런 허가증은 산림청에서 발급하는 건데. 소라가 고개를 갸웃했다. 교사로 일하면서 각종 행정 서류를 많이 다뤄본 그녀의 눈에 이 문서는 명백히 수상해 보였다. 세 번째로 나온 것은 사진들이었다. 큰 트럭들이 산속에서 거대한 나무들을 운반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는데 모두 10여 년 전의 것들이었다. 이게 벌목 현장인가요?
은주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사진 속 나무들은 수십 년은 자란 것 같은 거대한 소나무와 참나무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나온 문서에서 가족들은 경악했다. 국유림 불법 벌채 관련 합의서라고 제목이 적힌 문서였다. 불법 벌채?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문서에는 국유림에서 무허가로 벌목을 실시했다는 내용과 함께 적발시 합의금으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상자 바닥에는 마지막으로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다. 소라가 수첩을 펼치자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이 나타났다. 1998년 5월 춘천 일대 소나무림 300그루 반출. 1999년 3월 홍천 참나무 500그루 관리소 합의 완료. 2001년 7월 인제지역 대형목 반출. 위험 증가. 수첩에는 이런 식으로 10년간의 불법 벌목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이런. 아버지가 정말 이런 일을. 은주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중얼거렸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고 믿었던 남편의 숨겨진 과거였다. 수첩 뒷장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밀림조합 박도현, 최종길, 김만수, 이철호. 수익금 배분 현장 작업비 30%, 운반비 20%, 관리소 합의금 30%, 순이익 20%.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다. 밀림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과 조직적으로 불법 벌목을 해왔던 것이다. 어머니, 이 이름들 아세요? 소라가 수첩을 보여주며 물었다. 최종길, 김만수, 이철호. 낯익은 이름들이었다. 최종길 씨는 아버지 회사 동료였고 김만수 씨는 옛날 이웃이었어요. 이철호 씨도 아버지랑 같은 고향 사람이고. 은주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모두 남편과 가까웠던 사람들이었다. 흑풍이 갑자기 일어나 상자 앞으로 다가왔다. 걔는 상자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이제 다 알았느냐는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흑풍이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소라가 걔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떻게 걔가 이런 비밀을 알고 무덤을 파헤쳤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다.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버지 박도연은 표면적으로는 성실한 회사원이었지만 뒤로는 10년간 조직적인 불법 벌목에 가담해왔다.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지금의 농장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지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 전부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어진 것일 수도 있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곳에는 가족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총 수익금 12억 3천만 원.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10년간 불법 벌목으로 얻은 총 수익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용도별 사용 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농장 구입비 -3억 2천만 원. 주택 건축비 -2억 8천만 원. 자녀 교육비 지원 -1억 5천만 원. 비상금 적립 -4억 원. 조합원 분배금 -8천만 원. 지훈이 수첩을 넘겨받아 확인했다. 자신과 소라가 대학을 다니고 결혼할 때 아버지가 지원해준 돈,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이 농장까지 모든 것이 불법 수익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그럼 내가 대학 다닌 돈도 결혼 자금도. 소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자신이 받은 모든 지원이 불법적인 돈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4억 원의 비상금은 어디에 있는 거죠?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첩에는 하나은행 비밀 계좌라고 적혀 있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다. 상자 바닥에서 지훈이 마지막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은행 통장 3개와 인감증명서, 그리고 긴급 시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적힌 아버지의 메모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통장을 열어본 순간 가족들은 말을 잃었다. 잔액이 1억 8천만 원이었다. 이게 정말이에요? 두 번째 통장에는 1억 2천만 원, 세 번째 통장에는 9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비상금은 거의 4억 원에 달했다. 아버지가 정말 이런 일을. 은주가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남편의 이런 면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수첩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불법 벌목 과정에서 산림관리소 직원들에게 제공한 뇌물 목록,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 심지어 다른 업체와의 구역 분할 협정까지 적혀 있었다. 여기 보세요. 환경부 단속 강화로 2008년 이후 사업 중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훈이 수첩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버지는 위험을 감지하고 때맞춰 손을 뗀 것 같았다. 그리고 여기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모든 증거를 보관한다. 가족들이 알 필요는 없다고 적혀 있네요. 소라가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를 읽었다. 평생 가족을 속이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려고 혼자 짊어진 비밀이었던 것이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족을 위해서였던 거네요. 은주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남편을 원망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흑풍이 갑자기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개는 불안한 듯 낑낑거렸다. 흑풍이도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소라가 개를 바라보며 말했다. 개는 주인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며 무언가를 걱정하는 것 같았다. 상자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것은 다른 조합원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이었다. 2010년 이후에 쓰인 것들로 사업을 정리하고 각자 조용히 살아가자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혹시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서로의 연락을 끊고 살자. 하지만 누군가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가 책임진다는 약속이 있었네요. 지훈이 편지를 읽으며 말했다. 조합원들 사이에는 끝까지 비밀을 지키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 다른 조합원들은 아직 살아있을까요? 소라가 의문을 표했다. 만약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간의 불법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이었고 동시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소중한 유산이기도 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은주의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들은 선택해야 했다. 아버지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둘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인가.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간 가족들 사이에는 깊은 균열이 생겼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소라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교사인 그녀에게는 도덕적 죄책감이 무엇보다 컸다. 자신이 받은 교육비, 결혼 자금이 모두 불법 수익이라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어쩌자는 거야? 지우는 현실적인 입장이었다. 이미 사용된 돈을 되돌릴 수도 없고 가족들의 생계를 생각하면 함부로 포기할 수도 없었다. 오빠는 양심이 없어요? 이게 범죄 수익이라고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인데 그걸 범죄라고만 할 수 있어. 형제 간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은주는 두 자녀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동시에 가족을 위해 고생한 남편에 대한 연민이 교차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라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은주는 고개를 떨궜다. 사억 원의 비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 농장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일단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지훈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라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빠 말대로 하면 우리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받은 혜택을 다 토해내겠다는 거야? 그럴 용의가 있어요. 가족들의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려는 마음과 도덕적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이었다. 흑풍은 이런 가족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며칠간 식음을 거의 거부하며 침울해 보였다. 마치 자신이 파헤친 진실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후회하는 듯했다. 일주일간 계속된 가족 갈등 속에서 흑풍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상자 곁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소라가 흑풍에게 밥을 가져다 주었다.
걔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흑풍아, 미안해. 내가 주인을 위해 한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어서. 소라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흑풍은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모두 느꼈다.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했던 일이에요.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었죠. 소라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이야.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어. 지훈의 말에 모두 침묵했다. 흑풍이 갑자기 일어나 상자 앞으로 걸어갔다. 걔는 상자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가족들을 쳐다봤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했다. 걔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주인이 평생 짊어졌던 무거운 비밀을 이제 너희가 짊어져야 한다고. 흑풍이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소라가 걔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흑풍은 마지막으로 도연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상자 옆에 앉아 가족들을 지켜봤다. 마치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 나머지는 너희의 몫이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비밀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가슴에 묻을 것인가. 진실과 가족의 명예 사이에서 그들은 마침내 선택해야 할 순간에 직면했다. 흑풍의 조용한 눈빛이 그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